네,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 야권의 분열 양상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표는 아마도 친노를 결집시키면서 혁신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위원장 마침내 그 안철수 의원, 조국 교수를 거쳐서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 아마 결정이 났습니다. 교수님, 네. 김상곤 체제의 혁신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야권의 경우 혁신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어떤 학자의 얘기는 야권의 기억력은 일주일이다.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잊는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김상곤 위원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야권이 얼마나 스스로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혁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사권이고 또 하나는 자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권이라고 한다면 정당에 있어서는 결국 공천권이기 때문에 이 공천권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화는 민주화의 원칙에 받게 하는 것이지 민주화이지 단순히 보여주기 쇼 형식으로 다선 의원 몇 프로 이런 식의 쇼를 하는 것은 민주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당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국고보조가 얼마나 투명하게 당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자금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곤 우리 위원장께서 김윤중 교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좀 잘 새겨서 정말 야당이 좀 제대로 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고심 끝에 새정치연합의 혁신 기수를 맡기로 했습니다. 친노와 비노로 갈린 현역 의원들의 저항을 뚫을 강도 높은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직 인선을 놓고 난항을 겪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고사 끝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수락하면서 향후 김상곤식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동국대 강훈식 교수 그리고 경희대 이진공 교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3번 타자에서 낙점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 고사했고 조국 교수도 고사를 했고. 근데 김상곤 혁신위원장 뭘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 첫마디가 문재인 대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들겠다. 네. 그렇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아마 본인도 고민했던 부분도 그 부분일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의미 있는 그런 당 혁신을 자신이 주도해보고 싶다. 이건 당원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심인데 과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는 게 당 지도부가 그냥 있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혁신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뒀단 말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구조상으로 보면 당 지도부 하부 구조가 되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지도부도 못 해내는 일을 하부 구조인 혁신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그다음 비대위에서도 비대위라는 것을 구성해도 거기서 뭔가 할까 말까 한 일을 지도부의 하부 조직인 그 혁신위원회에서 뭘 할지. 근데 나름대로 또 김상곤 이제 위원장이 됩니까?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또 이제 문 대표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확신을 갖게 됐겠죠. 그러니까 맡았다고 일단 보는데 그래서 아주 좀 이제 지켜볼 만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야 될 일은 많고 할 일은 참 많은데 하기는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예. 김상곤 교육감의 과제는 한 3-4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와 비노의 대결 구도에서 이거를 혁신 대 반혁신의 구도로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 혁신과 반혁신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기 위해선 정권을 위임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당규상의 정권이라는 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최고위원이 의결기구인데 이제 두 번째 그럼 과제가 되는 거죠. 혁신위와 최고위의 어떤 뭐 힘의 양상 이런 것들에서 동력을 받아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럴 때 김상곤 교육감은 당내의 구조나 역학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남은 게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진 혁신안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추상적 혁신안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중요한 건 구체적인 혁신안을 발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정도의 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혁신 대 반혁신의 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위의 의사결정을 강제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혁신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김상곤 교육감으로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숙제에 놓여 있는 현재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뭐 혁신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문재인 4.29 재보선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비노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현재 국면으로 보면 혁신위 위원장을 하나 앉힌 것이 전체 당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죠. 당장 최고위원 두 분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네. 주승용 최고가 복귀하지 않고 있고 정청래 최고의 징계가 남아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들이 또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문재인 당대표의 의지와 입장은 무엇인지가 또 알아야 될 테고요. 네. 또 그것들을 바라보는 당원, 현재는 또 이게 어떤 당 지도부의 내홍 단계를 넘어서서 당원들끼리 표현이 좀 거칠지만 당원들끼리 패싸움하는 양상으로 가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지점들은 또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또한 추가로 과제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김한길 전 대표가 좀 평소에는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요즘은 직격탄을 매일매일 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가 의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노 비노 구도에서 이제 김한길 대표는 자신은 그 참패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지는 정치 이건 이제 굉장히 내세웠는데 문재인 대표는 이제 친노라는 그 막강한 세력을 근데 김한길 대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겁니다. 친노라는 막강한 그런 세력, 단일화된 이 세력을 얻고 있으니까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뭐 작은 실수 정도를 해가지고 넘어가고 당권을 계속 장악하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 대선까지 지금 직행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무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문재인 대표 거기다가 이제 점점 친노가 사실은 지금 점점 이제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거든요. 그다음 비노에 대해서 막 공격을 공공연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당을 못하겠다든지 뭐 정치를 같이 못한다든지 대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김한길 대표가 이제 이야기한 데 대한 반응으로서 나왔거든요. 김한길 대표가 친노 좌장으로 갈 것인지 거기 아니면 자기 이제 대선을 겨냥해서 그 자기 주장으로 전체 야권 세력의 그 지도자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당신들하고 말하자면 김한길 대표가 전 대표가 들을 때는 당신들하고는 같이 정치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한데 갈수록 보니까 친노에서 그 문재인 대표는 이제 겉으로 레토릭은 이제 아주 뭐 화해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친노 세력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한다. 이런 상황으로 근본적인 화합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당의 이 문제가 친노 비노로 이미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뭐 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아무러질 그런 일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적하시기를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이것이 단 뭐 친노 비노 이렇게 해서 이 지도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의 지지자들까지도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 일각에 있는 것이 또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를 놓고도 지금 아주 뭐 인터넷에서는 논쟁이 뜨겁던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그 문재인 대표한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 사건을 키운 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최고는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SNS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런 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말에 장난을 잘 치는 또 이런 그런 최고위원으로 사실은 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최고위원회에서를 전체를 주도하는 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제압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적절하지 않은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끌어나가는 좀 아쉬움. 저는 첫 번째는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해도 과제가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윤리심판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과거 윤리위원회를 격상해서 윤리심판원을 만들었는데 이 윤리심판원의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당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정과 다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대표가 이제 물론 26일 날 그 결정이 난다는 건데요.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던 간에 책임지는 이 문제 뭐 이렇게 뭐 패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정청래 최고위원 막말 사태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좀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속보 올라온 거 깜짝 놀란 게 그 아드님 노건호 씨가 이제 어쨌든 손님으로 온 김무성 대표에게 그냥 거침없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와글와글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말하자면 도덕관이랄까, A 범죄랄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상주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돌아가신 선친에 대해서 그런 이제 도리도 있으니까 항상 그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고, 더더구나 지금 문상을 온 분들입니다. 그렇죠? 문상을 온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일각에서 말이죠. 또 그걸 부채질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뭐 그렇게 이제 SNS에다가 또 명견남 씨도 그렇고 해가지고 아무 사전에 의논도 없이 온 게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예의 없는 짓이다, 벗어난 짓이다 이러는데, 짓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도 너무할 뿐더러 그건 어쨌든 그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또 싸움을 또 붙이는지. 그다음에요, 문상을 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전에 나 문상 가도 됩니까? 이런 묻는 것도 우리의 예법에는 없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 이야기는 했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김무성 대표 간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알았을 때 오지 마시오 하든지, 그게 아니고 이미 불러다 넣어놓고 그렇게 망신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물론 아들로서 그 심정이야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만은, 그것을 아버지의 추도식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듯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심한 표현으로, 이것은 좀 그 국민들한테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이 대목에서는 인간적으로 노건호 씨에 대한 사실 이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내부에서 친노와 비노를 싸우는 것은 개파의 문제고 또는 사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노선투쟁이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적절한 타임에 늘 이용했던 것 또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NLL 논란, 사실 이제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이용해서 사실 한 지점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29 재보선 때 또는 성완종 의원 때도 또 참여정부에 대한 특사 논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돌아가신 고인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를 좀 그만 좀 이용해라. 그리고 설령 이용했다 하면 당신이 좀 미안하다고 하는, 근데 또 공교롭게 지난 2월 14일 날인가요? 김무성 대표가 봉화마을 했을 때 NLL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자가. 그랬더니 이번 방문은 정치적 견해와 사과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걸 또 밝혔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를 자식으로서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자식으로서 그만 좀 이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일침을 한 건데, 이제 다만 이게 좀 장소와 시점에 대한 해석과 논란의 여지는 좀 전 충분히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포효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은 좀 거기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미안한 얘기인데, NLL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왜 공격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이고, 상주로서는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더라도 국가 정책적인 선거 과정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그 상주가 일일이 그걸 다 시비 걸고 다 감정을 표출하기로 하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오히려 이건 국가적인 문제는 그 정치권이 알아서 하세요. 오히려 문재인 대표 보고 그런 문제를 왜 적절히 대응 못했냐고 나중에 사적으로
어필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문상 온 사람한테 그렇게 그럼 정치적 과제 중에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되는 거는 제기하지 말라 이런 식이 되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네. 그 점에서 보더라도 노건호 씨도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43이나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됐으면 좀 더 신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의의 문제냐 아니면은 이제 아들로서의 그 감정 뭐 이런 것을 좀 존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노건호 씨는 또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야유하고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막말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뭐 평정을 찾으십시오라든지 이럴 필요는 있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뭐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행사에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건호 씨의 어떤 발언과 또 그 의미 해석이 하나 있다면 그 행사 참여했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짚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참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제 그 자리에 큰 주제가 시민의 힘이었답니다. 네. 시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모여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당내에 있는 인사까지 물론 당내 인사가 아니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될 나오지 말았어야 될 행위들이 나왔고 또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여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야당을 도와주시러 가셨을 텐데 야당이 힘을 주기보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여당을 도와주는 모습이었고 또 야당 안에서도 설령 생각이 다르고 좀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토론과 합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내 토론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어제 보여줬던 모습은 야유와 뭐 물세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또 그 지지자들에게도 좀 많이 아쉽고 유감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뭐 노건호 씨 발언 그렇다 치더라도 뭐 안철수 의원, 김한길 대표한테도 야유와 물세례가 날라왔다라고 보면 친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혁신위원회가 이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당장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감 이후에 그 모든 그 장례라든지 이때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자, 정치적 상속자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저 대통령 아들인 그 아들이 노건호 씨가 문 대표하고 그런 것을 의논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 대표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의논을 했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문 대표가 의논 받고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문 대표가 직접 의논을 안 받았더라도 그 밑에 있었던 사람, 문 대표하고도 잘 친한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사 문제라든지 거기서 상주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의논까지 해가지고도 만약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혁신할배위원회가 나오더라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문 대표는요 지금 마음만 좋다 이거는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마음만 좋다 이래 되면 그거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화를 낼 때는 내야 되고 지시를 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같이 저런 식으로 특히 내 편에 대해서는 좀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런 빛을 보이면요. 이 정치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어제 추모식에서 이해찬 위원장의 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6년 차에 들어서 이제는 행동을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노사모 시즌2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를? 사실은 아까 뭐 우리 모두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김한길 전 대표, 김한길 의원과 이해찬 전 총리, 현재 의원이시죠. 이 두 분이 야권의 대표적인 킹메이커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선에 대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다. 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대표의 일련의 행보들, 뭐 문재인 대표 또는 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과 관점들을 쭉 밀고 나가는 것이나 아니면 이해찬 총리, 그러니까 전 총리 의원의 어제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삿바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는 것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두 분은 적어도 대선에 대한 밑그림과 삿바 싸움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어제 그 장면을 보면 야권 지지층은 좀 절망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대상이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친노 핵심 세력이 야유를 하고 뭐 물병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표현인데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이게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란 요 툴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라진 이 고를 이게 과연 이게 메워질까요? 이게 지금 총선 전에 두 가지가 다 있을 텐데요. 저는 여당이 분열 없이 야당이 분열되거나 야당이 분열 없이 여당이 분열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야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을 하다가도 연대를 잘하는 풍토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여당에 대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현재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일련의 경쟁이라고 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것과 별도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의 경쟁을 구태한 방식의 경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다른 또 다른 논의를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야당의 보통의 지금까지 일련의 정치 행태를 보면 지금이 뭐 분당 사태를 현재 우려할 거라든지 뭐 거기까지 뭐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극단적인 뭐 삿발 싸움일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이런 삿발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지자 간에 있어서의 감정의 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이거는 큰 문제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감정의 골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뭐 그게 이제 드러날 계기가 없었던 거고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지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그 박지원 대표의 당 대표 그 경선 대표 선거 과정도 보면 사실은 뭐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좀 야권의 당대표라고 하기에는 좀 거칠 정도의 수준의 말들이 원색적 그렇죠. 비난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도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정도의 내재는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내재에 대해서 뭐 야권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게 많이 나와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고 이념의 문제까지 가버릴 경우에는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뭐 김무성 대표 칭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뭐 감각이 절정에 올라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대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저 스스로는 대권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력 의지가 없다라고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권력 의지는 있죠. 있으니까 저런 말하지. 만약에 정말 저같이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 대통령 좋은 거지 누가 시켜주면 못하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 정도로 조심을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말을 이제 너무 쉽게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바로 직전에 인간 불원이라고 그래서 그 거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가까이 거울이 있었거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건데 아마 그런데 그게 정치적 행보고 정치적 레토릭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겸손하게 이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오히려 또 뭐 반대편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어쩌고 뭐 이런데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만도 의미가 저는 놀랐어요. 그래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 우리 같은 거 이렇게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 점에서는 훈련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추모식이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대선 행보를 하시고 계신 거죠. 본인이 그 정치인들을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행보를 하고 계신 거죠. 광주에 가고 또 봉하마을에 가고.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배짱과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세라와 수모를 본인의 입장에서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뭐 화도 낼 수 있는 게 그 물세를 지나가다 받으시면 화 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일관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 첫 번째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통합 행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맷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웬만한 일에 화를 안 냅니다.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를 정도의 자기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권력 의지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그런 것들을 하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대권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키아벨리 얘기처럼 아직은 권력 의지와 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붙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